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노노문학과에 있는 윤영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제 발표도 사실은 이제 뭐 정태석 교수님과 어떻게 생각하면 궤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러 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혹시나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뭐 한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연구재단에서 이제 인문학 단장으로 한 2년 정도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모든 연구비를 관장하는 거의 뭐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만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런 기관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가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문사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와 계시는 인문사회 문화예술을 이제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이거를 왜 증명해야 되는가라는 거기에 항상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일종의 자기 검열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교육부를 가거나 기재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당장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라는 질문들을 늘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참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학 입국 그러면서 이제 뭐 빨리 국가 발전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그 국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요즘 뭐 이른바 이제 편한 말로 국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느낄 정도의 이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제가 앞에 두 개의 기사 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력 순위 2024년도에 해보니까 한국이 6위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거, 뭐 영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한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계속 한 6위 뭐 이 정도를 오락가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행복하고 다들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서열화라든지 뭐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고령화되고 아이들을 안 낳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물질적으로 행복해졌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대로 그것만으로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빨리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물질적인 몸집 부풀리기에 맞는 그런 내적인 충실을 좀 못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인문사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 사회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못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문의 위기가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뭐 잣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데 뭐 지난번 탄핵 건부터 해서 저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실제 정치적인 이념에서도 굉장히 극단화가 되고 세대 간에도 세대 간에 굉장히 또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 또 남녀로 나눠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무슨 논리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극단적인 뭐 나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 무너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뭐 무너졌으면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뭐 어떻게 하든 이걸 좀 해결해보자 땜빵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뭐 생각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서 뭐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키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빨리 이 친구가 인문학적으로 역량이 있고 문과를 옛날 같으면 문과 이과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문이과 통합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도 치고 뭐 의대에 몰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으로는 인문학 이런 식으로 대학 학문 내에서도 서열화가 이루어진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어떤 토대가 붕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 근저에도 반드시 인문학과 이 사회과학에 대한 어떤 연구 방법과 그런 인식의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AI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눈만 뜨면 뭐 신문마다 진짜 AI 인재를 얼마를 키우겠다, 얼마를 투입하겠다, 뭐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했을 때
이럴 때야말로 정말 인문학의 비판 역량이라든지 또는 AI의 발전이 당장의 윤리적인 문제들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동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AI가 결국은 이제 뭐 가상 그 우리가 말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이 이 AI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뭐 실제로 여기는 제가 포브스 기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몇 개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24년, 25년도에서 이런 데서 하는 말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윤리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 가능한 인간도 뭔가 통합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당연히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당장 이제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도 그 고객 요구라든지 사회적 맥락을 기술만 아는 사람으로서는 충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연히 탁월한 소통 능력이나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요즘은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AI가 무조건 발전하면서는 이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간 중심 사고, 그리고 그 윤리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사실 미국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리어 없이 막 어떤 기준이라든지 AI를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보자라는 거 하는 것 없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유럽은 오히려 더 그런 AI를 발전시키는 기반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그 윤리적 문제라든지 그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AI를 가지고 학과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듣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그 인문사회과학적 역량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취업도 안 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까 가만히 두면 지금은 거의 없어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는 학문 자체가 그 목적인 이제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뭐 당신들끼리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죠. 저희가 코로나도 겪고, 저는 러시아 전공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게 20세기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21세기에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저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AI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 LLM 뭐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발전을 하니까 갑자기 인문학 중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언어학과가 제일 말하자면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울대랑 부산대랑 몇 군데 국립대, 뭐 고려대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6개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쪽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언어학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 오픈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또 러시아 전쟁이 나고 나서 저희 학계에 이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는데, 돌려막기로 TV에 뭐 벌거벗은 세계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려 다니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서 이 전쟁 이후에 그 거대한 국가와 어떤 그런 체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인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러시아 인기 없다. 아까 정말 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러시아 쪽에 그 언어와 문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30대가 지금 40명이 안 되더라고요. 30 몇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는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그냥 이제 러시아어와 문화라는 그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사실은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부터 해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뭐 이스라엘과 또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란 전쟁까지 있으면서 그쪽 전문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기저기 글을 쓰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두 분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정한 양적인 기반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또 좋은 연구도 나오고 이런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양적인 기반을 논할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자리 숫자의 연구자들, 한 자리 숫자의 연구자들로 거의 뭐 연구는 소멸되고 있다. 거의 연구진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과가 사라지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취업을 할 데도 없습니다. 교수라든지 강사라든지가 이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의 말하자면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이 없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위를 따고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하신 비정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자원이고 인재인데 국가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전혀 이거 뭐라 그러죠? 아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선정이 돼야지 그 1년 동안은 그나마 2천만 원으로 내가 어떻게 그 2천만 원 오른 지도 지금 2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든지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토대가 되는 그런 돈은 없다라고 그런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아까 국력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 기술 쪽에서 굉장히 예를 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체감을 하는 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한 그런 이제 우리가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프트 파워 쪽입니다. 그러면서 한류의 성공인데 물론 대중문화도 있지만은 대중문화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이제 특히 유럽 쪽의 대학들에서 지금 한국학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교수진 이제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사가 없어요. 거기로 보내드릴 만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또 재밌는 그런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여기 박노자 선생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런 인기에 또 으쓱해가지고 우리 빨리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은 좋은 학자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학자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홍보를 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바른 어떤 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이런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인문사회다라는 거는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좀 두서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왜 필요하냐라는 거를 여러 맥락에서 하도 여쭈셔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하도록 좀 두시고 진짜 숫자 자체도 너무 적은 이 분야를 지금 이대로 두면은 그냥 소멸해 버리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에서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라는 거는 뭐 앞서 정 교수님하고 좀 겹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150 몇 개의 학과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토대가 붕괴가 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과가 없어지고 단과대학이 없어지니까 인문학을 교양으로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양으로만 하더라도 그분들 교양을 가르치는 분들은 또 연구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소속되는 그런 곳들이 없어집니다. 학과가 그냥 통폐합이 되고 예를 들어 인문대학과 사회대학을 통폐합했다가 그다음에 인문사회 법정대학까지 통폐합했다가 인문사회 뭐뭐 이름 이만큼 긴 대학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뭐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국문과 사학과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까지. 근데 철학과 지금 없어진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마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을 그냥 교양대학 정도로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대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사회학과 저기 문을 닫고 나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저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유명한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51곳이 통폐합이 되고 뭐 영어는 요즘은 다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I 학과가 54개가 신설되었다. 이런 이야기. 덕성여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동문불문 다 폐지되고 명지대는 철학과가 제 기억으로는 25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유수의 대학들이라는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안 살아있죠. 숙명여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프라임 사업, 교육부 사업이에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산업 연계해가지고 이제 대학 교육을 해라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제 기사에 읽었던 기억으로는 인문계열의 한 150명, 예체능의 30 몇 명을 합쳐가지고 그 정원을 다 빼서 어디 프라임 관련 전공으로 돌려서 그 학과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대학의 선택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인문사회가 지금 접한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더 과감하고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도권만 살아남고 학문 분야별로도 이제 예를 들면 서열화, 의대, 공대, 뭐 기초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순으로 이렇게 소멸 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학과가 없어지고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더 이상 이 학문을 할 그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중요한 그 위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정 교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이 위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이제 더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생 정원 감소했고 지금 대학들마다 전과 제도 오픈하겠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라고 해요. 전과 하면은 1년 들어와가지고 저희 과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러시아 문학 교수님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1년 열심히 했어요. 성적 제일 잘 받았어요. 그 친구가 교수님 저 이과 갑니다. 1년 딱 지나고 전과 그 요청서를 들고 옵니다. 그래 선택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지만 씁쓸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정원을 인기학과로 몰아주는 그런 지금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돌아보면 왜 인문대가 이제 안 오는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학원을 오지 않는가? 대학원을 가면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실제로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공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학원을 안 가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래도 그쪽은 출연연이라든지 연구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저 생계비도 안 미치는 이런 시간 강사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라는 말을 이제 그만하고 그 사회적 수요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이게 유지돼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 인원이 조달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 쪽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어를 하고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알고 외교를 하고 그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인기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연구가 예를 들면 특히나 예를 들면 제가 외국학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외국학 쪽에 대한 연구는 국가에서 아예 국책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한국 외대 그 용인 캠퍼스 문 싹 다 닫았죠. 몇 년 전에 그 외국학 전공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 아까 몇 명 있다고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 숫자조차도 허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그 뉴스페이퍼 같은 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서 재단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연세를 한번 인문학 쪽이긴 합니다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인문학자들 등록된 중에 한 40%가 넘는 사람이 2년 전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사실 58년 개띠 그 또래 교수님들이 그때부터 62년생까지 교수님들이 상당히 인문학 쪽의 연구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대거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60대 이상의 연구자가 50%를 훨씬 상회한다라고 저는 뭐 인문학 쪽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 그냥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서울대에도 지금 대학원의 인문 쪽이나 이런 쪽은 입학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그리고 거점 지방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사실 정 교수님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상황이나 형편이 나은 거점 국립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대학원생들이 안 들어온 지가 몇 년이나 연구 중점 대학으로 간다는데 연구 중점은 공대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문 사회 분야의
위기가 되게 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잘 기억하시는 제일 큰 그런 이제 선언이나 이런 게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다들 인문학 위기 선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인문사회과학 쪽을 좀 어떻게 발전을 시키자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지원의 현황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만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연구를 하는 그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학술 지원 기관입니다. 물론 뭐 고전 번역원도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소 등등이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합니다만 저긴 예산도 좀 미미하기도 하고 학문 전반을 아우르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한국학, 고전 이런 쪽의 특수한 영역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 유일한데 우선은 제일 큰 문제점은 다들 저희가 이제 공유합니다. 예산이 일단 너무 적다. 정말로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 교수님들도 네? 그래요? 라고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은 2천 몇백억 원이 10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서 뭐 R&D를 얼마를 8조를 6조를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인문학은 안 줄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수치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천억 남짓되는 이걸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아까 저희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학문 후속 세대 또 그분들을 좀 살리는 것, 그다음에 비정규 그 연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자체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많이 간다는 게 이 안에 비중이 많이 간다는 거지 많이 지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구조를 연구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지원을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거. 그러면서 나머지 돈으로 이 이른바 이제 연구비를 뭐 중견 연구자, 신진 연구자, 무슨 연구자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사실 제가 인문학 단장도 있습니다만은 선정이 되어 본 게 한 뭐 10년에 한 번도 되게 어려울 정도예요. 5년에 한 번도 힘들고 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마 연구 열심히 하면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탁월하신 분들은 물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뭐 10%의 선정률이다 그러면은 말이 쉽지 10%지 10명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예측이 불가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구비를 내는 거를 포기를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이 예산 현황을 제가 이제 뭐 따로 조사한 건 아니고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올해 예산 총 예산인데 8조 뭐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은 9조 9천억 원, 10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지난 정권에서 R&D 줄이고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 요거는 아마 내년이 되면 복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의 전체 규모에서 제가 연구재단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지원이라는 게 우측 밑에 보면 보일 겁니다. 2,755억 원인데 뭐 전체 8조 여기는 보지 말고요. 그냥 이공 분야 기초 연구 지원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이공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공계 기초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문정부 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기는 인문사회 분야는 여기서 빠졌죠. 기초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이공 분야 기초 지원하고 저희 예산의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공은 이게 끝이 아니라 국책 연구 지원 보시면은 여기에서 신약, 바이오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학 중에서도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는 또 여기에 예산이 따로 2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지원의 액수 자체가 굉장히 뭐 적다라는 그 물리적으로 적다 그냥 그런 말씀을 좀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R&D를 여기 재단 말고 다 통합했을 때 이제 거의 뭐 29조, 30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문사회 분야 전체 연구자들 아까 이제 뭐 수만 명이 되는 그 연구자들을 커버하는 액수가 이 정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비슷하죠. 2,810억 올해 2,755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개를 보시면 2018년부터 연구재단은 23년까지 그리고 24년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요. 계속 2천억대가 이렇게 쭉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면은 2천억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얼마를 지원하는가라는 걸 보시면은 6 지금 거의 예를 들면은 지금 23년과 24년을 보시면 절반 이제 3분의 1 조금 넘는
그런 액수가 학문 후속 세대 지원으로. 학술 연구 교수 A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시간강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길게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시고 1년에 4천만 원씩 드리는 거고, 학술 연구 교수 B가 과거의 시간강사 지원입니다. 이 예산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할애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쭉 안 늘었죠. 그런데 이 후속 세대를 지원하는 게 너무 시급하니까 연구재단 안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예산을 거의 2배 정도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1.78배 정도가 23년, 24년도에 늘었는 거를 보실 겁니다. 예산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재단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에서 먼저 가장 급한 불부터 이쪽으로 할애를 하자라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구책인 거죠, 그나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지금 저희 비정규 교수 노조에서도 와 계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입는가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2020년 보시면 학술 연구 교수 B 시간 강사 지원이 99%네. 그때 강사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오히려 강사법 이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 때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 학술 연구 교수 B가 강의를 하면서 1년에 이제 논문 한 편 정도를 쓰시고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요. 그 선정률이 21년도부터 보면 60%, 50%, 23년도에 43.9%,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4년도가 되면 그때 갑자기 저희도 여기 특히 비전임 연구자들의 예산을 깎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육부하고도 굉장히, 그때는 제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24년도에 이런 식으로 사실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비전임 연구자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 그래도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1년 정도는 아예 그 이른바 우리가 받고 있는 강사료로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 비전임 연구자들도 50%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50%면은 2명 중에 1명은 이 연구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정도의 일종의 이제 최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계비나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 선정률이 인문사회본부 연구의 제일 높은 선정률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희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정 교수님 이야기하면서 인문사회 이제 연구자들은 이공계에 대비해서 몇 개, 뭐 아까 사회과학은 2.4개고 이런 말씀하시고 연구비 총액은 얼마고라고 하시고 선정률은 얼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인문사회 쪽에 선정률이 20% 미만 정도, 한 10몇 프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훨씬 낮습니다. 10몇 프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4년도 선정률이에요. 보시면은 학술 A, 학술 B, 비전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여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분들이 숫자도 엄청 많고 여기가 29%, 29% 낮아졌을 때입니다만은 그죠? 아까 40%, 50%도 있었죠. 그리고 24%, 25%니까 이게 이제 뒤 밑에 있는 신진 연구 지원, 중견 연구 지원, 우수학자 지원, 공동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 저희 평균 선정률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공계 평균 선정률은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인문사회계는 그러니까 내면은 뭐 거의 그냥 연구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 뭐 예를 들면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만 뭐 예산을 하거나 편성하거나 할 때 그 문제점이 어디서 오는가는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이공 쪽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뭐 그 국가과학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안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문사회 쪽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일단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도 그렇고 또 교육부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좀 커버를 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HK 사업, 지난번 2006년도에 있었던 그 위기와 연관해 가지고 생겨난 게 HK 사업이고 그 뒤로 뭐 SSK 사회과학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코어라고 이제 인문학을
학부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휴스라고 지금 하고 있죠. 휴스라고 지금 인문사회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대형 사업은 사업이니까 수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수주했는 쪽으로 그 예산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살고 죽는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선정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또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지표를 또 저희 인문학하고 상관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코어 사업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HK 사업도 이렇게 몇 년 주다가 그다음 몇 개 정도 뽑다가 그다음 또 이제 뽑지 않다가 작년에 또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니까 일선에 있는 연구자들은 제가 이제 재단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맥락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었지만 일선 연구자들은 굉장히 알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기 지표에 따른 어떤 성과 도출 압박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게 아니야, 요즘 인문학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 인문도시, 문화도시 사업 이런 거 지금 뭐 교육부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대중화 사업들을 하면서는 오히려 이게 인문학이 인기가 있네라고 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희석해버리고 이 본질을 잘 찾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문학은 뭐 힐링 교양 이런 쪽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식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오해하고 착시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금 인문사회를 좀 지원해야 되는 게 해외에서 워낙 인기 있잖아라고 하면서 해외 한국학 사업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과 만들면은 예산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학 잘 나가는데 그게 인문학 영역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 정말로 좋은 교수님들, 우리 언어와 문학과 뭐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제가 원래는 뭐 헝가리 쪽에 있는 대학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독일이나 또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보다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급한 거는 지금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뭐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이제 늘려야 되는데 특히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공부한다면 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감사드리는 건 하나 있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뭐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셔가지고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과정생 연구지원 장려금 이거를 신설을 하고 올해부터는 또 석사과정생 연구지원 장려금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돈을 주는데 문제는 그것도 사업이에요. 또 선정률이 있고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듣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게 생기는 거는 너무나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 20은 지금 뭐 스타이펀드 해서 생활비까지 주는 걸로 하고 당연한데 인문사회는 또 그것과 액수도 다르고 더 적게 받는데 심지어 이제 뭐 그건 아니고 여전히 사업처럼 내가 이런 걸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문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일단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인문사회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기관 이게 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지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제안입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